시장을 알면 돈이 보입니다. 마켓 머니. 보복의 재보복 예고까지 나오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체제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어제 급등한 코스피 하루 만에 다시 8,000선을 내줬는데요.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죠. 네, 이 시각 시황 김유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하루 만에 내주면서 현재는 7,7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오전에 상승하나 싶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9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어김없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2조 5천억 원 가깝게 순매도, 기관도 3,175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조 2,472억 원, 기관은 500억 원 가깝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3천억 원 가깝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인 크루소가 프로젝트 하나를 중단했습니다. AI 수요 둔화는 아니지만 AI 인프라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무게가 실리면서 현재 국내 반도체주들도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 가깝게, SK하이닉스는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스퀘어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5%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현재 4%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다만 대신증권에선 목표가 240만 원을 내놓은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장주인 HD현대중공업은 5% 가까운 강세 이어가면서 현재 거래가 64만 2천 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는 천연가스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최근 초대형 유조선 발주가 급증하면서 조선주들이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불 켜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5% 넘게 밀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3.5%, 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모두 6%대 하락세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들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5% 넘는 강세로 20만 원 선 넘기고 있고요. 반면 이외의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6%,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2.6%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2%대,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시면 HLB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는 상승불 켜기도 했는데요. 블랙록의 추가 지분 투자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삼천당제약 6%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 IPS도 1.4%로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오롱티슈진과 리노공업 각각 3%대, 4%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 동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SK가 KKR과 1조 8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 빅딜을 체결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SK이터닉스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또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을 앞두고 우주 태양광에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OCI홀딩스 수혜가 기대 가능한데요. 현재 OCI홀딩스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화큐셀이 미국에 짓는 태양광 기지를 완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화솔루션 현재는 1.5%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SK이터닉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하나증권에선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태양광 쪽에서 탈중국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이 관련해서 무역확장법은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을 거치지 않는 기업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장에서 퍼스트솔라, T1에너지, 선에이션 모두 신고가를 찍으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주에 더 기회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모두 백화점으로 향하나 봅니다. 자산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명품을 많이 구매한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선 신세계에 유독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에선 아르노 회장이 한달음에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제목의 레포트를 내면서 신세계가 경쟁사 대비해서 명품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77만 원을 제시했는데 현재 신세계 6% 넘게 급등하면서 6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구조 개입을 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2분 기준으론 1,522원 8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7,7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쟁에 이어서 또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CPI에 대한 경계감이 퍼져 있습니다. 다만 UBS에선 이번 CPI가 완만한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발표 끝까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면서 일일비하는 투자자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제는 이러한 변동성이 일상이 되는 걸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김태성 IS 본부장 모시고 관련 내용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장이 정말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계속해서 오락가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중동발 긴장감도 지금 재고조된 상황이고 네. 그래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긴 해요.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견뎌내셔야 할 것 같고요. 버텨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인 즉 작년 이맘때와 지금의 코스피의 체격 자체가 달라졌죠.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급등과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제는 5% 6%대가 그때 2%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시선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해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률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지 시장에 순응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시장의 조정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월요일에도 버텼는데 이 정도도 버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본질 가치를 어디에 두고 종목을 압축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것 같거든요. 오늘 SBS 비즈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이제 기회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참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런 변동성의 근간에는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밤이죠. 미국의 네.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컨센서스 보니까 4자를 앞에 보는 것 같던데. 네. 물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스페이스X 네. 어떤 이벤트들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일단 결국엔 주식 시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저는 수급과 뉴스와 실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지금 아무 문제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 돈 많이 벌었고 S&P 500 기업들도 계속 실적은 이상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뉴스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학습 효과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사태, 혹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태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불편하지만 기회였다라고 학습 효과가 되어 있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 수급이라고 하는 변동성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예측한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많으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롯이 또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지표 발표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스페이스X 일정 모두 수급의 변화를 꽤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 발표에 따라서 향후에 FOMC의 이제 금리 방향성 그리고 지금 베일에 좀 쌓여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어시시라는 분이. 그리고 지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물가 중에 고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금리의 어떤 방향성을 맞췄다면 지금 케빈 어시시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 맞춰서 지금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아예 감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분의 첫 번째 인터뷰까지는 무의미한 저는 예측이라고 좀 봐요. 해서 오늘의 지표에 크게 민감한 것보다 오히려
금요일에 스페이스X에 따른 수급의 변동성이 약간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스페이스X로 모든 수급이 막 쏠려가서 주구장창 스페이스X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이 될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지금 현재 반도체 칩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역량 이런 것들이 커져 나가서 결국 우주항공과 결합돼야 되는 가장 큰 카테고리가 지금 형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반도체 대 우주항공 이렇게 저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수급의 이동이 잠시 갔다 오는 것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현금 여력이 계시면 같은 생각 하실걸요? 나도 스페이스X 한번 투자를 해볼까? 네. 기관과 외국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IT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급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확 미루고 다음에 또 갈 거를 막 지른다? 그게 가장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우셔서 지금은 지켜내야 될 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네. 스페이스X처럼 이전에 없던 불확실성이 가장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들리는데요. 네. 김태성 본부장이 가정했을 때 네. 앞으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스페이스X도 지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대응, 발작적인 변화는 염두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금리를 올렸을 때 이때도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테크 기업들이 이제 타겟이 될 가능성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인상 발언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지난주에 저는 나름의 세웠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닌 상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그 비농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비농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그게 국채 금리를 민감하게 반응을 시켰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것도 당연히 시장에는 안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비농지표가 반대로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지수의 조정이 나오는 게 저는 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국내 금리 인상할 때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발언을 할 때 한두 차례 흔들리긴 하겠지만 지금의 기조 자체가 만약 주식의 비중이 90이고 현금이 10인데 주식의 비중을 70, 60을 내리고 현금을 뭐 30, 40 아니면 해지를 그렇게 늘릴 상황이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그러니까 드려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말씀은 결국 강세장 속에서 네. 금리 인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우리 시장은 내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네. 글쎄 좀 짚을 수 있는데 코스피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밀어 내려간다고 하면 7,000포인트 초반까지는 한번 좀 밀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7,000을 기준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공포심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코스피가 7,000이 깨져서 6,900포인트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반도체 IT 다 던지실 겁니까? 아닐걸요. 아마 반대로 더 사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예탁자금 모두가 그때쯤 되면 모두 그래 지금의 가격이라면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좋다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주도주일 수밖에 없냐라는 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많이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만약 그 포인트까지 오게 되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대기 자금이 확 또 움직일 수는 있어서요. 저는 크게 뭐 몇 포인트까지 내려가느냐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정말로 얼마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의 강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기에 개인과 금투의 물량보다 연기금과 투신의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여부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플러스 금투는 결국엔 다 개인 돈이잖아요. 개인 돈 말고 외국인은 어차피 바스켓 넘어가서 판다고 하니까 그들도 좀 기대를 내려놓고 결국엔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올 때 V자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지금 현재 외국인보다 기관이라고 했을 때 기관에서는 연기금과 투신의 물량이 중요한데 그들의 물량이 어디 기업을 어느 섹터를 얼마만큼 사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쫓아가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바닥에서의 공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 사실 시장이 빠질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들은 계속 담았잖아요. 네. 지금도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개인들의 지금 이 매수 전략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비지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간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수평적인 종목 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서의 반도체의 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섹터의 교체는 자칫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반도체 내에서의 반도체 이 교체에서도 기준이 뭐냐면 중소형주를 정리를 하고 대형주로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게 비단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그럼 옮겨가자라는 거냐 그거라기보단 지금 뻔히 대장주들이 보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아니면 소부장으로 갔을 때는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HP, SP, 원희 이런 기업들이 보이니까 적어도 지금 지수 반등에 어제도 지수 반등에 지수보다 오르지 못한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정리를 해서 대형 주도 기업으로 저는 옮겨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종목을 교체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매도는 언제 하고 싶냐?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하고 싶죠. 또 매수는 언제 하고 싶냐? 최대한 쌀 때 매수를 하고 싶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시장엔 개인들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잃을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파는 건 너무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건 너무 싸게 싶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교체를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저는 교체를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런 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네. 시세가 좀 나고 있고 테스는 7% 네. 후반으로 상승하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오르고 있으니까 네. 또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날은 스윙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트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소부장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어찌됐던 시장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 주변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만 자꾸 매매하려 하시면 나중에 이 중심부가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겨서 흔들릴 때 이 변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 20에서 30% 정도 대형주들을 갖고 있다라는 전지하에 소부장주들을 공격적으로 보는 것은 괜찮지만 20에서 30%의 비중도 없는데 나는 지금 당장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기는 좀 그러니까 소부장만 공략해야지. 소부장이 이런 시장에서도 시세가 나니까 이쪽에서 뭔가 성과를 봐야지.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네. 오늘 신재생 쪽도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지고 있는데 뭐 SK그룹사와 KKR 이 빅딜 소식도 있었고 네.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 태양광 소식도 더해지면서 태양광 쪽도 오늘 강한데 이쪽에 사실 오늘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시세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네. 아니 그렇게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사실 이제 뚜렷하게 뭐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 미국의 퍼스솔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가 있어요. 그 퍼스솔라와 함께 주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3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속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혀 그걸 반응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빠졌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가 좀 압박이죠. 첫 번째로는 기간이 좀 길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재생 관련 에너지 종목군들 중에 자생할 수 있는 현재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진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SK도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지금 좋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서두에 금리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만약에 국내에 우리 한국의 금리를 연내에 지금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올렸을 때 이렇게 R&D 기간이라든지 건설 기간이 긴 사업은 조금은 치명적일 수는 있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오늘 왜 태양광주들이 이렇게 혹은 신재생 관련 에너지주들이 지수 대비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크루소라고 하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 건설 중지했다라는 뉴스 아마 새벽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왜 중지를 했느냐의 뉴스에 그 지역분들이 반발해서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찾다 보면 그 크루소라고 하는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메모리를 다른 데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져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인데 전력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근처로 가지고 오는 건 너무 어렵다. 지금 병목 현상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입장에서는 칩이 문제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칩보다는 전력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미국 내 시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력기기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시세가 좋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도 저는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것에 동참은 하지만 풍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풍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 있으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풍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냐면 태양광은 빠르게 만들면 1년 6개월, 1년 8개월이면 된다고 하죠. 근데 풍력은 최소 5년이라고 해요. 1년 6개월도 힘든데 5년짜리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벅찬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신다면 태양광 쪽으로 압축을 해서 보시고 그리고 매를 먼저 맞은 기업 하나솔루션을 보는 게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종목이 좀 휘둘리면서 빠지네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네.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유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명품 사기 딱 좋다. 제일 싸다고 합니다. 제일 싸다. 네. 원화도 약하고 등등. 그래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내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백화점을 많이 안 가봐서 이게 참 공감이 안 가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이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지금 많이 남는데 그러면 마진율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는 저가의 제품을 많이 판 게 아니라 고가의 제품을 팔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그 예측치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 오셔서 예전에는 뭐 예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무슨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자존심 상하는 얘기나 원화의 약세가 그들에게는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또 타이밍. 그렇죠. 작년에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가서 쇼핑 많이 하셨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같은 기업들이 좋은데 쫓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일 거냐 연속성일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상황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수기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틈새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갇힌다고 봤을 때 저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틈새 시장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없으신 분들이 공략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조금 더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우주항공 섹터,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뭐 지금 수급에 대한 그런 블랙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 산업 전체에 대한 관심도는 키울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당연히 키워지겠죠. 네.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는 앞으로 잘할 겁니다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기술력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왔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IPO를 앞두고 발사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지금 발사 기술에 의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발사하다가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IPO를 앞두고 발사 일정을 잡아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고 거기에 이번에는 스스로 터트리기까지 한다? 그러면 그들은 기술력에 지금 스스로 의심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의 우리의 투자자들의 시선은 뭐냐면 기술력이 좋고 나쁘고보다 그 좋은 기술력이 합당한 주가냐 아니냐, 합당한 밸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궁금함이겠죠. 엔비디아보다는 비쌉니다. 네.
그런데 로켓랩보단 쌉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스페이스X가 로켓랩보다 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로켓랩이 떨어지든 스페이스X가 로켓랩을 밟고 더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긴 할 건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력의 연속성을 보여줄 거냐?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워낙 지난 1년 동안 스피어, HV에 미래에셋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많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상장을 하게 되면 그들보다는 스페이스X에 직투자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우리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또 코스닥 아닙니까? 네. 야, 오늘 좀 전에 코스피 지수 매도 사이드카 또 나왔었거든요. 코스닥은 이걸 선방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천선은 좀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체격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힘들더라도 뭔가 투자할 만한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과 이유가 있는데 코스닥을 가보면 낮은 가격 빼고는 딱히 뭔가 매수할 만한 지금 명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낮은 가격의 메리트는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점에 대한 매수세는 좀 들어올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우리는 너무 약간 코스닥의 반등을 기대를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름 선망하고 있는 쪽에 시선을 계속 고정을 시켜놓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팔았는데 코스닥은 연이어서 사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잖아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팔긴 하는데 조금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코스닥 사는 거를 봤더니 다 전기, 전자, 반도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부장. 네, 소부장.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닥의 이미지는 제약바이오인데 그쵸. 혹은 2차 전자, 네. 2차 전지인데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들어오는 그 종목 리스트를 보면 다 반도체, IT, 테크주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급에 코스닥 지수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은 어렵다. 지금의 수급으로 판단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에도 주요국 증시마다 AI 반도체 쏠림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의심은 끝이 없죠. 네, AI 인프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수시로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 셀럽의 한수 시간에선 소현철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외래 교수 모시고 최근 AI 반도체 랠리의 양상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인가 왜 이렇게 AI 반도체, 전자닉스 왜 이렇게 빠집니까? 그게 저는 일단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조금 효과, 조금 영향이 아닐까.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외국인 비중이 연초에 30%였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지금은 40%예요. 근데 장이 거의 60, 70% 올랐으면은 대략 좀 환율에 따라 차이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대략 4.5조 달러. 그래서 5조 달러 지금 레인지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0%만 잡아도 대략 1.78조 달러예요. 스페이스X 상장 규모네요? 그렇지. 아니지. 그렇지. 스페이스X는 상장 규모죠. 1.7조 달러. 걔네들이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거군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첫 번째
지분율이 40%까지 한국에 올라왔는데 계속 팔고 있는 데도 40%예요.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어차피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나라를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니까 그 입장에서는 회사는 좋은데 일단은 수익률이 많이 났어.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첫 번째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 용어로 그런 얘기하죠. 웻도독.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을 반영한 게 아니라 수급으로 모든 게 움직이면서 많은 개인들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5% 빠지면은 10% 빠지고 5%면 10% 올라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룰렛 게임 현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수급으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스페이스X 상장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금 우리가 너무 널뛰기 장세가 된 거가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증권 시장을 직장 생활하면서 쭉 96년부터 봤는데 네.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또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다. 네. 당군 일의 처음이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만 당군 일의 처음이 아니라 대형 시가총액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당군 일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예측하기가 네. 좀 힘들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당군 시대 지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다행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오를 수 있다면 예, 만약에 예. 이 레버리지 ETF 상품 예. 이 도입은 실패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패고 성공의 걸 떠나가지고 약간 걱정인 게 뭐냐면 항상 주가가 모든 사람이 비관적으로 볼 때 이런 상품이 나오면은 오히려 장을 좀 올려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낙관이 굉장히 팽배할 때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이 아쉽다. 타이밍이 아쉬운 거죠 종목을.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50%가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목은 지금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이 모든 거를 절반을 다 대변하니까. 수급을 다 가져가니까 나머지 섹터들이 좋은 뉴스 나와도 나머지 섹터는 안 움직이고. 근데 사실 코스피가 지수 절대 지수보다는 어떤 건전성인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30만 원 선이 깨졌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 선을 간신히 유지해주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급상으로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탄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반도체 대장주들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실적 자체는 좋죠. 네. 왜냐하면은 고정 가격이 빠졌다는 신호가 없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한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하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주식들이 미국 주식보다 나스닥보다 연초 YTD 기준은 더 올라갔으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들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축 통화 국가의 힘인 거죠.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원화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로움이 좀 적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에 불신이 많아가지고 사실 미국 주식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얼마 안 됐었는데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만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뭐 인위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펀더멘털 포커스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 좋아서 3% 빠졌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6% 7% 5%면 10%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몇 번 지속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에 너무 작용하니까 저도 뭐 애널리스트가 펀더멘탈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심리를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안타깝죠. 거기에 스페이스X 상장 효과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전에 웩더독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기업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최근에 참 수급이 야속하다는 생각 듭니다. 자, 젠스랑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어쨌든 젠스랑이 파란을 일으키고 간 것 같아요. 로봇주들도 들쑥나게 있었고. 예. 그런데 유독 SK하이닉스에 의해서 장기 계약하자. SK하이닉스 너무나 사랑한다. 마치 삼성전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거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봐야 됩니까? 저는 오늘 브로드컴이 그 구글 쪽이랑 하면 그 미국의 그
뭐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데이터 센터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AI 칩이 구글 TPU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AI 칩이 거의 독점적이었지만 지금 구글의 TPU도 그렇고 다른 경쟁사들이 자사들의 AP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AI 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아하, 잠시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해작의 그 아성은 사실 무너졌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게 커스텀 HBM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리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했는데 이제는 구글에 필요한 HBM,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HBM, 뭐 브로드컴 뭐든 구글가 하는데 뭐 그쪽 각자의 AI 칩에 맞는 HBM 시대, 즉 커스텀 HBM 시대가 저는 도래한다고 보고 있고 그게 HBM4가 아니고 이번에 4E가 삼성전자 먼저 샘플링 돌렸죠. 네.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되죠. 그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안 만났잖아요, 젠순왕을.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 고객이 이제는 자기들 입장에 커스텀 그 HBM을 가려면은 다양한 구글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많잖아요. 젠순왕이 왜 왔을까요? 자기의 독점적인 그 아성이 뭐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서서히 이제 예정처럼 압도적으로 가진 않는 거죠. 물론 저는 베라룸이 되게 좋은 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글의 TPU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은 구글이 그 세르게이 브린이 2019년대 은퇴하고 5년도간 구글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전문 경영인이 기존 비즈니스만 지켰죠. 왜냐하면 AI의 핵심은 원래는 딥마인드를 인수했던 구글이었거든요. 그 알파고 기억나시잖아요. 2010년 전에. 네. 구글이 먼저 AI 했다가 그 창업주가 나가면서 전문 경영인들이 그냥 있는 비즈니스만 지켰다가 계속 걔들이 밀렸어요. 바둑만 두다 끝났다. 뭐. 그러다가 24년도 연말에 다시 브린이 컴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미나이를 냈어요. 지금 끌고 나가는 게 잘 보세요. 엔트로픽이라 구글, 그다음에 브로드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구글이 메인 몸통으로 가면서 여러 기업들이 물리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저 이제 삼국지가 된 거죠. AI 칩에.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 강자였는데 서서히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 스픽스X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희 나라 국민들은 다 젠슨왕을 눈여겨봤지만 저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만들고 우주선을 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AI 칩인 거지. 실제로 시장을 끌고 만드는 개척, 영어로 디벨로핑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스펙스X를 시가총액이 높다 나쁘다 저는 그건 별로 지금 현재는 중요치 않다고. 비싸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비싸면은 PE들은 25년간 고생을 했죠. 특히 그 제일 유명한 PE 중에 뭐 2008년도에 원래 스페이스X가 망할 뻔했거든요. 실패를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 피터 틸, 팔란티오 오너, 피터 틸이 원래 그 일론 머스크랑 사이도 좋았다 싸우기도 했다 그랬는데 그때 피터 틸이 자금을 넣어줘가지고 그때 팔컨 1이 2008년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18년간을 했던 많은 PE들이 이제 수급이 이제 어떻게 락업이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가는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다는 그건 마켓에 못 킨 거고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스펙스X를 어떻게 봐야 되냐. XAI가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잖아요. 저는 그거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무조건 될 거예요. 저는. 네. 무조건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이미 스타링크의 위성이 몇 개, 우리 빈센트님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요. 스타링크 위성이 몇 개, 적외도 위성이 몇 개 있을 것 한 같아요. 3,700개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10,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10,000개가 있으니까. 네. 어느덧 그렇게 많이 졌지? 그렇게 10,000개가 올라가고 지금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네. 이번 러우 전쟁에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지는 건데 우크라이나 그나마 저렇게 러시아랑 상대하는 건 뭐냐. 스타링크 해주는 그 인터넷, 무선 인터넷 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팔란트의 AI 기술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환경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XAI를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되고 거기에 뭐가 움직이냐면 결국은 6세대 이동통신 되려면 저궤도 위성에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결국은 스펙스가 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이 될 거예요. 자율주행 칩을 또 누가 만듭니까? 그 스펙스X나 그 테슬라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축은
저도 지금까지 10년간은 그전에는 스티브 잡스의 시대였고 지난 10년간은 또 젠슨왕의 시대였다면 진짜 앞으로 더 끌고 갈 사람은 누구냐면 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가는 방향. 그러니까 저는 시가총액이 높고 나또 보다 스페이스X가 어떻게 가느냐. 저는 그래서 우주와 우주 플러스 AI 이거를 끌고 갈 게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랑 어떻게 이게 두 회사가 가져갈 거냐. XAI를 스페이스X가 작년에 인수했듯이 어떤 네. 그림이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국은 핵심은 그 스페이스X고 더 무서운 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라고 우주 안보망을 만들어요. 여러분 스타워즈 보셨죠? 그게 실현이 될 겁니다. 저도 이게 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뻥이 네. 아니라 현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의 군사 위성을 더 많이 올릴 거예요. 수천 개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올릴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쟁 국가들은 미국한테 일거수일투족이 다 되는 거죠. 다 탐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GPS는 중궤도 위성이에요. 그래서 5,000km인가 하여튼 그 위에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차량을 잡지 완벽한 데이터를 못 잡는데 저궤도로 가야 데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10,000개를 쏘아 올렸고 로켓이 지금 작년에 스페이스X가 몇 번 올린 줄 아십니까? 165번 올렸어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로켓을 올려요. 네. 상상이 갑니까? 그렇게? 거기에 또 뭐냐면 재사용 엔진을 써요. 원래 1단 로켓은 다 버렸는데 스페이스X가 메탄 기반의 재사용 엔진을 만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용이 34번까지 써요. 지금 펠컨 9이. 그럼 우주여행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 우주에서 감시와 정찰 감시 능력을 가진 미국이 제가 볼 때는 경쟁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극이 중요한 그 이유가 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뭐냐면 북극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탄 있지 않습니까? ICBM이 동서로 쏘지 않습니다. 태평양으로 쏘지 않아요. 북극으로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위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원래 위성은 동서로 돕니다. 남북으로 안 돌아요. 남북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북극을 장악하는 사람이 우주를 장악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뭐 올해까지도 그린랜드 사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냥 무슨 뭐 땅 거기 자원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결국은 북극을 장악하면 모든 미국의 첩보 위성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되면 미국의 경쟁 국가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미사일은 북극을 통할 수밖에 없다. 대륙 같은 왜냐면 어차피 다 상대방들이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평양을 안 쓰죠. 거리가 네. 기니까. 왜냐하면 태평양 쏘면 시간이 잡히니까 먼저 자기가 미사일 뭐 핵탄두를 맞을 수 있으니까 북극을 장악을 해야 먼저 선제 타격하거나 아니면 요격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든돔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그 컨셉이 결국 스페이스X랑 연관돼 있고 주가는 저도 좀 변동성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스페이스X를 25년, 뭐 20년 이상 는 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액션할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런 게 뭐 수급적인 거를 떠나서 펀더멘털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큰 펀더멘털은 우리는 HBM, AI 하고 있지만은 크림은 그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빈센트 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파운드리랑 메모리, 로직 반도체 설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큰 거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스티븐 잡스에서 젠슨왕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젠슨왕 때 삼성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많이 봤죠. 거의 10배가 됐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수혜받는 한국의 기업들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개선폭을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분 얘기 안 하는데 계속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단기적인 거는 HBM이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보세요. HBM4부터는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서 안 만들고 파운드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TSMC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TSMC 칩을 또 누가 엔비디아 칩을 누가 만들죠? TSMC가 많죠. 그러니까 젠슨왕은 대만 왔다가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삼성은 안 만났어요. 삼성은 뭐냐면 결국은 이 HBM4부터는 로직 다이를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HBM4E에서는 제가 커스텀 HB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종의 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될 수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누구를 더 선호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로직 다이를 함께하는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수율이 뭐 삼성이 아니야. 저는 그 수율 낮은 거 결국은 다 극복이 된다는 게 제가 20년 이상 그 테크 애널리스트 하면 그때 그 수율은 지금 수율은 그건 수익성에는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단기 주가에 영향이 미치지만 롱텀 베이스로 보면은 결국은 파운드리 정상화 그리고 삼성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모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P 칩도 만들고 있고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지난 5년간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을 못 내면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지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삼성전자의 큰 흐름이 될 거다. 그러면 아마도 우주가 열리고 그 XAI가 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열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다수이지만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건 삼성의 파운드리와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비실비실 할 거예요. 메모리보다는 약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주 밸류체인이 있죠.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있죠. 네. 로켓이 탄두를 놓으면 핵탄두가 ICBM이 되는 거고 이거를 위성을 놓으면 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무5를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무5인데 거기다가 그거를 탄두를 넣지 않고 거기 교체하면 위성을 되는군요.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스펙스 X 우리나라 그 모델이에요. 그리고 체계 종합 기업으로 이미 됐고 그다음에 누리호 올린 거 그 기술을 그 하나가 아마 최근에 제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한국 방산이 지금은 육상 방산이라고 하죠. 뭐 K2, K9, 뭐 그다음에 천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천공투가 요격 미사일이지만은 네. 그 하나가 하는 거는 실제 그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 지대지가 결국 하늘로 가면은 그 로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지금 자체는 이제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좀 시간은 걸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비싸요? 아니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너무 압도적인 기술력이라 거기에 그나마 대적하기에는 지금은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한국형 그 우주 로켓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의 기업이 있죠. 근데 그런 나라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 빼놓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그 육상 방산하고 있고 미사일을 하는 데가 나름대로 기술이 있고 여기 위성 사업도 우리나라가 방산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전쟁이 끝나면 사실 모멘텀이 조금 슬로우할 수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주 관련된 비즈니스를 끌고 갈 거냐. 이게 제가 볼 땐 눈여겨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방산 기업의 우주 산업이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카메라로 이걸 다 찍어낼 수 적외도성이 보세요. 이 높은 데서 사진 찍는 거는 낮은 데서 사진 찍는 뭐가 좋겠어요. 적외도성이 550km고 중궤도가 한 몇천 킬로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찍고 그다음에 시모스를 하는 게 어디겠어요. 삼성전자가 시모스 세계 1등이거든요. 2등이 소니고. 그러면 이제 삼성이 그걸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주가는 사실 제가 이게 수급 때문에 좀 변동성 커서 이게 참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겠지만은 큰 그림은 오늘도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삼성이 그 유전자 분석하는 미국 회사 인수했다고 또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고요. 금액도 크지 않고.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전자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누구죠? 그 여배우 갑자기 한국의 아들이 한국의 대학 다닌 여배우 나 갑자기 까먹었는데. 졸리? 네, 졸리. 네.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이 그 암에 대해서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어서 본인도 네. 그거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그 유전자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돈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의 핵심은 끝내는 바이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삼성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됐어요. 와, 이거에 당장은 지금은 이거 주가에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어떤 그림을 가느냐. 그리고 허사비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단백질 연구해가지고. 네. 단백질이 결국은 약 항암제 만들 때 그게 다 그 단백질과 연관돼 있거든요. 그거를 왜냐면은 수많은 시험을 하는데 AI를 쓰게 되면은 시간이 길게 되는 게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삼성에 이번에 오늘 전자가 인수한 거 저는 다른 분과 달리 주가는 좀 안타깝지만 네. 네. 그 방향은 굉장히 그 좀 삼성이 앞서간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CDMO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 최대 주주일 겁니다. 전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그림을 보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의 그 가는 방향대로 지금 삼성전자 가고 있어서 저는 네. 역시 그동안 좀 고생했지만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라이트 웨이로 가고 있다라고 저 네.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볼 때 네. 사실 이 모든 우주의 결정판은 우리 인체니까요. 예. 이 인체 안에서 그게 있다는 말씀이 되게 귀담아 들을 만한데요. 예, 예. 어떡하죠? 시간 다 지났어요. 예, 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장이 너무 하락해서. 그렇다면 참 메모리 반도체 아직은 피크아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오늘도 보시면 아직 브로드컴이랑 그 미국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만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구글 엔트로픽에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알지 않습니까? 한 번에 파이낸스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제가 업앤다운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살아 있다. 단 뭐 한 8월 9월 정도 됐을 때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트북 스펙이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또 처음 봐요. 보통 노트북이 스펙이 똑같으면 무조건 가격은 1년 지나면 다 다운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스펙도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서 노트북 가격이 많이 폭등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또 제가 또 처음 봐요. 거의 빈티지 와인하고 비슷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커머디티,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주는데 걔네들이 비중이 10% 20%가 아니라 여전히 40%가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가 있으니까 사실 저도 업황은 살아 있는데 이 변동성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신용이나 이런 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라는 네. 게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현철 상지대학교 국가안보 융합학과 외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루하루 계속해서 온도차 차이가 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업종들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여럿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 확대 수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의견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소부장 종목들, 특히 전공정 장비 쪽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쪽들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처럼 조선 그리고 신재생 쪽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모멘텀들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방산 그리고 백화점주도 최근에 백화점주의 시세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형주들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좀 일부 시세가 둔화된 종목들도 눈에 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쪽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화점 최근 연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백화점주,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까지도 오늘 강세 움직임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로봇과 증권 그리고 네이버를 비롯한 SI 업체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안에서 오늘장에서 대체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있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휴림로봇 그리고 현대모백스처럼 로봇 쪽의 종목들이 여럿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무려 10거래 연속으로 매수세를 담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눈에 띈 종목으로 카카오뱅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최근 들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파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메이저 주체 기관의 수급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선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7일 연속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후성,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엮인다라는 말씀을 어제장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무려 18%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기관에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 심텍부터 VM, 테스, 하나마이크론, PSK홀딩스처럼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대거 담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오션인데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팔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모처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브리핑 시간에서는 그동안 이 시간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섹터들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섹터를 준비했고 첫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한동안은 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반등이 나오는 걸지 기대감을 모으는 시점이기도 하죠.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많아서 우선 세 가지로 좀 추려서 그 모멘텀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감, 이 수주량도 탄탄하게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K조선 기업들의 올해 수주 목표의 60%를 벌써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HT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현재까지 총 125척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30척 이상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최소 지금 K조선사들이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상태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려왔던 이슈죠.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들려왔는데 지금 대미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이제 오는 18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요. 초기 운영 자본금은 2조 원 그리고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장기간 운영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체 증권가에서는 조선 쪽 어떤 평가를 남기고 있을지 볼 텐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조선 쪽 비중을 늘리자 여전히 해당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거기에서의 핵심은 지금 전략적 투자의 기본 원칙이 상업적인 합리성이다. 이거를 내세운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업적인 합리성을 고려를 했을 때 조선이 우선적인 이 고려 대상, 초기 투자 상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4사에 대해서도 일제히 업사이드를 크게 열어두고 있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에 달하는 117만 원이라는 긍정적인 TP를 설정하고 있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이상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TP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쪽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까지 받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장에서 또 눈에 띄는 쪽이죠. 신재생 쪽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업체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국내 증시는 한동안 태양광주들이 좀 부진하다가 오늘 그래도 모처럼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승 이유들이 지금 있는데요. 우선 지금 섹션 232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지금 태양광 면에서 시장에서 많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죠. 업계에서는 이제 6월 그리고 7월경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스페이스X의 텍사스 태양광 셀 공장이 올해 3월에 건설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장비 설치도 4, 5월에 이미 완료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6월 그리고 7월경으로는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이슈가 들려올 거다라고 기대감을 걸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슈기도 한데 SK그룹사 안에 이 신재생 사업부 KKR 사모펀드로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합작 법인 설립의 단계를 걷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지금 관련해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 SK 오션플랜트도 15%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큐셀의 이슈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강화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큐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증권가의 평가도 마지막으로 한번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 하나증권에서는 최근의 태양광주의 하락은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더 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그리고 7월에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면 이 부분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탑픽 기업은 오시아홀딩스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도 오늘장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는 기대감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우주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터닉스까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는 조선 그리고 신재생 쪽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액도 2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속도가 참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흐름의 이 중심에 있는 IRP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신환승 핀사이트랩스 센터장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핀사이트 랩스. 네, 잠깐 어떨 것 같아요? 왜 핀사이트 랩스? 랩스는 실험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P는 파이낸스고 예, 이 사이트는 뭐지? 인사이트입니다. 아, 인사이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제 파이낸스와 인사이트를 합쳐서 금융적인 인사이트를 좀 제공하겠다 저희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상호를 지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코스피가 오늘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역사적으로 최고가 경신을 또 이어오고 있었고 고객 예탁금 규모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ETF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네. 최근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501조 원을 돌파했고요. 430조를 돌파한 지 이제 불과 1년 만의 일인데요. 1년 만에 이제 70조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형 IRP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2023년 75조 원에서 2023년 98조, 2025년에는 무려 130조 원까지 매년 3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 내 이제 ETF 투자가 3년 연속 100%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5년 ETF 투자금만 48조 7천억 원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적 배당형 적립금 중 약 40%가 ETF고요. 진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퇴직연금인데 수익률 상위 10%는 약 19.5%를 기록했지만 하위 10%는 약 0.5%만 기록해서 상위와 하위 그룹 간의 수익률 격차가 약 40배까지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같은 제도와 같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용 방식 하나로 이제 노후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세액공제, 세제 혜택으로 주로 관심을 받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처럼 이번 주에 거대 대형 IPO가 뭔가 떡하니 나오면 이런 전략적인 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약 1조 7,7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이제 IPO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 산업이라는 테마 자체는 이제 연금 계좌의 장기 투자 성격과 굉장히 좀 잘 맞습니다. 다만 이제 메인 자산이 아닌 위성 자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주 산업이 연금 계좌에 적합한 이유를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10년 이상의 초장기 테마라는 점이 연금 계좌의 장기 투자의 어떤 호흡과 일치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성 통신, 또 우주 여행, 우주 자원 채굴까지 확장되는 메가 트렌드 섹터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재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이 연 9%대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다음 10년의 핵심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만 신중하게 봐야 할 좀 이유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 X 자체는 2025년 기준 약 50억 달러의 순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 수익성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쉽 개발과 XAI 인수 같은 대규모 투자 부담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종목, 한 테마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네. 좀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면 IRP에 담아라. 그렇죠. 네. 이제 연금 계좌의 특성상 이제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인 만큼 우주 산업이라는 테마가 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던데요. IRP랑 네. 그 뭐지? 연금 저축 저축 펀드. 예. 그 네네. 차이점이 뭡니까? 이제 두 상품 모두 이제 노후 대비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라는 같은 목적을 지닌 사촌 같은 상품인데요. 결정적인 차이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입 자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린아이나 주부, 학생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IRP는 이제 소득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나 ETF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반면에 IRP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한도가 투자 한도가 70%로 묶여 있어서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 자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도 연출 여부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표만 쭉 보면 네. 주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금저축 펀드가 좀 낫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IRP 열풍이었는데 네네. 왜 주식을 다 담을 수 없는데 IRP가 열풍인 것이죠? 뭐 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계좌를 합쳐서 이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는 조합이 바로 이제 연금저축 펀드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시고 후에 여력이 된다면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시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게 되시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약 16.5%를 적용받아서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자는 13.2%를 적용받은 약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사실 적금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는데요. 참고로 이제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납입은 두 계좌 합산해서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중에 이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제 1,800만 원 한도는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하셔도 결국 합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증권사 캠페인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네. A 증권사, B 증권사 다 만들었는데 네. 결국 공제받는 거는 딱 정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소득이 없는 주부분들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될지 네. 여기에서의 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는 네.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배우자 명의의 활용은 강력한 좀 부부 절세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각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의 연금 계좌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적연금의 저율과세 한도 1,500만 원은 부부 합산 한도가 아니라 이제 개인별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분만 연금 계좌를 갖고 계시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저율과세 연금이 연 1,500만 원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 가지고 계시다면 합쳐서 3,000만 원까지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려 이제 2배 혜택을 챙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벌이 가정이라도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가장이 배우자에게 증여 신고를 하시고 그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연금 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운영하시는 거죠.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니까 사실상 이 개인연금의 한도 자체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녀 명의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제 개인 연금 계좌의 특성상 55세까지 자금이 묶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자녀가 30세에 결혼을 한다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만 따로 자녀에게 떼어 보낸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활용하시면 조금 그거 좋을 되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제가 김기현 아나운서한테 증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아나운서가 결혼한다 그러면 네. 중간에 55세 전인데 네. 제가 돈이 있어야지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깨죠? 중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중간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에 대한 한도가 사실 다릅니다.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따로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16.5%에 대한 기타 소득세는 부과하셔야 되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네. 거군요. 연금저축은 네. 언제든 네네. 원하면 뺄 수 있지만 네네. 그 전에 혜택 받은 것은 다 토해냅니까? 맞습니다. 네. 13.2%로 받으셨던 5,500만 원 초과자라서 16.5%의 세율로 이제 혜택을 받으셨던 뱉어낼 때는 무조건 원금과 거기에 따른 수익에 따른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결국 결혼이 점점 늦어지면 좋겠네요. 빼는 것도 좀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인출 순서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넣은 돈을 그냥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 세법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돈이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에 받지 않은 본인 납입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이연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약 30에서 40% 정도로 감면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으로 늘어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인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낮은 것부터 먼저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납입액이 가장 먼저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마지막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말씀드릴 1,500만 원 한도에 계산할 때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수익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출 전략을 잘 짜시면 같은 금액이라도 좀 수백만 원의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짜 전심은 없군요. 네, 세금이 맞습니다. 좀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빼가는 게 네. 그래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건데, 자 센서장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네. 뭐 연금을 깨서 주식 투자한다 이러신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주변의 고객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시고자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인 게 사실 저희가 절세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뭐 ISA 계좌나 IRP나 연금 계좌, 혹은 뭐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을 제외하면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깨지 않고 유지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가장 나중에 그렇죠. 최후의 보루라고 최후의 생각해 보루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루까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1,500만 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500만 원이 사적연금 절세 전략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말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세금으로 끝나게 되지만 1,5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초과한 그 순간부터는 종합과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던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면 세금이 좀 확 뛰는 구조로 이건 바뀌게 됩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차등세율 자체가 네. 소득세도 그렇고 올라간 부분에서만 과세를 하거나 가중이 되는데 네. 이것은 1,501원이 되면 네. 그동안 돼 있던 걸 전부 다 네. 썸해갖고 네네, 매긴다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약간 불합리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으로 활용하실 게 아니라 부부 계좌를 각각 활용하셔서 최대 네. 3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종합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제 늦은 세율이기 때문에 6.6% 구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연금소득공제로 최대 900만 원,
그리고 인적공제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5%보다 한참 낮은 시주세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16.5%의 분리과세가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면 합산되면서 세율이 높게는 뭐 38%, 44%, 49% 이렇게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6.5%로 납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꼭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면 그 소득이 이제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잡히기 때문에 아, 건보료 폭탄이 거기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네, 지역가입자나 또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부양자 자격을 꼭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중히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확실히 네. 야, 이 IRP, 연금저축, 종합과세 계좌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물론 센터장님을 찾아뵈면 다 되겠지만 네. 이 연금 전략을 세우자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가장 이제 좋은 거는 고소득자냐 이제 내가 그 한도를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초과되는 900만 원에 대해서는 굳이 납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안 받는 900만 원의 가치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분배금과 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인데요. 이제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보유하시면 매년 나오는 분배금이나 배당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이제 차감이 되는데 연금계좌 안에서는 세금 없이 그대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로 운영 시에는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출하실 때 세율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15.4%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3.3에서 5.5%의 저율로 부리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메리트는 금융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일반 금융자산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연금계좌 안에 운용은 출금하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 폭탄을 좀 피할 수 있는 절세 바구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가 사실 이제 오래 기간, 듀레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전에 인출 이런 듀레이션 세팅할 때 보통 한 10년 합니까? 인출 경우 말씀하실 때, 네, 보통 1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10년 인출, 뭐 20년 인출, 혹은 원하시는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전환을 하셔서 종신토록 수령을 하시는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보고 투자자분들이 바로 좀 실행을 하실 수 있는 실전 팁 네. 한두 가지만 전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 계좌가 운용 설정이 돼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에 입금만 해놓고 정작 어떤 종목으로 투자할지 종목 설정을 안 해두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돈은 그냥 현금으로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30년 동안 미국 S&P에 내가 잘 투자를 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까 매우 낮은 금리로 묵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상위와 하위 10%의 수익률의 격차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SA로 활용한 추가 절세 한도가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요, 그 금액의 10%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기시면 약 39만 6천 원에서 49만 5천 원 정도를 추가 절세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제 연금 계좌의 핵심은 결국 지금의 세액공제보다는 미래의 노후 자금인 만큼 잘 설계된 연금 계좌는 매달 돈이 나오면서도 잔고가 줄지 않는,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늘은 신환승 핀사이트랩스 센터장과 함께한 연금 절세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가 8,000선을 내줬네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줄줄이 대기 중인 글로벌 매크로 지표 때문일 텐데요.
가장 큰 변수 바로 오늘 밤 뭐가 발표되죠? 네, 물가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될 텐데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오늘 밤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예상보다도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반도체 수요 지속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오라클의 실적도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물가 흐름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중동 상황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또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 마켓앤머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